네, 이번은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의 이 채무 불이익 디폴트와 관련된 이야기,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이러다가 어쨌든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뭐 이런 보도들이 근데 참 임박했어요, 많았어요. 이제.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이 이게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세 차례 디폴트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아슬아슬하지만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그 협상 타결과 관련된 신호음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또 양보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케빈 그 메카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3차 그 대통령과 협상에서도 뭐 건설적인 토론이었다, 매우 솔직한 합의였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오늘 이야기 들리는 그 발언을 보니까 아직 상당한 이견의 격차가 있다. 그리고 세출을 둘러싸고 차이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책 공약이죠. 에너지 규제를 풀고 그리고 청정 에너지 세제 우대 폐지뿐만 아니라 저소득을 층을 대상으로 오바마 케어라든지 또 식량 프로그램을 폐지시키고 또 교육비를 줄이라는 이야기인데 네. 하지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그 세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세입을 늘려서 하겠다는 겁니다. 부자세를 증세한다든지 석유나 제약회사들이 탈세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막는다든지 자사주 매수와 관련해서 과세를 강화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6%포인트 높고요. 미국인들은 현재 공화당이 이번 그 디폴트 위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공화당 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독이 든 사과를 자신이 먹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디폴트와 관련돼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한데요. 1년물 미국 그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죠. 부도에 대비한 보험료율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6bp.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30년간 이런 적이 볼 수 없었는데 시장에서는 지난 10년 전에 있었던 디폴트 위기보다 지금을 더 심각하게 보는 그런 느낌이 뚜렷해집니다. 그렇군요. 시청자분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예산을 쓰는데 채무를 통해서 이 예산을 조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꽉 찼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쓸 게 못하고 정부 지출을 못 하는데 6월 1일까지 이걸 좀 늘려줘야지, 상한액을 늘려줘야지 더 빌려서 집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못하게 되면 양당이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결국은 뭐 셧다운, 정부가 지출을 못하게 되고 다 올스톱 되는 공공기관의 활동이 제약받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게 공화당 내에서 특히 보수 강경파가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다. 뭐 이 얘기잖아요. 보수 강경파가 이렇게 합의에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이번에 합의를 하더라도 상하 양원이 그 소집이 돼야 되고요. 채무 상한 인상과 관련된 법률안을 상하 양원에서 통과시키려면 한 3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가 데드라인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공화당의 당론을 주도하는 세력은 국가 서열 3인 하원 의장이 아니라 네. 보수 강경파가 많이 소속되어 있는 프리덤 코커스, 그러니까 자유의원 연맹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백인 노동자층이라든지 기독교 복음자층과 관련해서 공화당이 주류가 되는데 이들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지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그 세력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사고방식도 경관
보수 사상으로 무장이 되고 있고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스탠스를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 그리고 재정 긴축이라든지 민간 영역 부분에서 정부 개입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예상은 당연히 삭감돼야 되겠고 메디케어 그리고 감액뿐만 아니라 교육비 삭감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또 외교적으로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 제일주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반대 또 기후변화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달러 패권과 관련해서 그렇게 강하게 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그 이번에 민주당과의 그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세출을 그 4조 5천억 달러 삭감이라든지 세면에서 개혁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은 이런 프리덤 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안 하고 오히려 그 디폴트를 용인할 정도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경 자세가 뚜렷한데요. 그렇군요. 특히 이런 그 프리덤 코커스를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굴복하지 않으면은 디폴트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장기화가 된다면 이제 월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를 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또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까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가장 그 잘 정리됐던 그 보고서가 어제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최상의 시나리오는 5월 말이죠. 아슬아슬하게 채무 상황과 관련해서 협의가 되는 아니라고 합니다. 확률은 한 25%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 네. 합의가 된다면은 경기 후퇴를 좀 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가격이 이제 다시 폭락하게 되고 주식은 또시 대감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높은 확률인데요. 6월 초에 채무 상한 인상과 관련해서 합의가 되는 안입니다. 55% 정도 확률이 되는데 뭐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큰 금융 혼란을 피하고 금융시장의 멜트다운 같은 현상도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급부상하는 안은 채무 상한이 7월 달로 타결되는 안인데요. 네. 현재는 15% 정도 확률이지만 앞으로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뭐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군인 연금과 관련해서 지급을 미루고 네. 이자를 먼저 지급해주면서 버티는 안이 되는데 6월 15일이 되면은 분기별 법인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고에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7월 하순까지 디폴트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앨런 그 재무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안을 좀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정치 문제, 정쟁이 도구로 이용이 되면서 디폴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닥칠 가능성이 큰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앨런 재무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주가는 40% 폭락할 수가 있고요. 어이. 실업률은 무려 800만 명 정도에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채무 상한이 위헌이라는 무효화 선언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고 국채 발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는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에 보면은 연방정부 채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를 근거로 해서 아주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기술적인 디폴트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줄 충격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디폴트가 발생하면은 그 정도 정말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충격이 오게 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일단 급락하게 될 거고 주식시장도 여전히 뭐 채권시장하고 뭐 다 파괴적인 어떤 뭐 그 공격을 받게 될 건데 국가신용도도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에 어느 정도 자금이 이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갔을까요?
것 같으세요? 네, IMF에 따르면은 언제든지 펀드를 해약할 수 있는 그 오픈형 펀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개방형 펀드라고 바로 하는데요. 해지할 수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산 총액이 세계적으로 4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최악의 경우 이 돈 5천조 자금이 일순간에 해지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패닉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뭐 궁극적으로는 뭐 헤지 펀드를 비롯해서 폐쇄형 주식형 펀드들의 환매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펀드, 리츠와 관련된 상품들에서도 그 해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는 그야말로 트리플 쇼크에 빠지게 되는데요. 주가나 채권 금리가 폭락한다든지 부동산 투자 펀드의 환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 그리고 은행의 파산 러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은행에서 자금 인출이 급격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다행스럽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차례 디폴트 위기 당시에 정부와 의회 간의 협상을 맡았던 부통령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만의 협상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력을 발휘하면은 아무래도 재선에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민주당이 강경하게 공화당과 버티는 것도 이런 최후의 카드를 이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게 월가의 생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뭐 물론 우려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디폴트가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이건 또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네, 현재 뉴욕 연방은행이 그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1년 뒤에 경기 후퇴 확률은 4월 말 기준으로는 68.2로 나왔습니다. 네. 81년 이후에 4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 정도 수치에서는 미국이 경기 후퇴에 꼭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그 금융시장의 불안이 경기 후퇴 확률을 좀 더 높이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컨퍼런스 보드가 5월 18일에 발표하는 4월 경기 선행 지수에서도 전년 대비 10개월 연속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0% 확률로 경기 후퇴에 빠졌다는 겁니다. 특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서 5월달 자료를 발표했는데 47%가 향후 1년 이내 세계 경기는 후퇴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봤고요. 다행스럽게 소프트 랜딩을 예상하는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63%, 그리고 경착륙을 예상하는 비율은 한 27%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연착륙 확률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런 그 미국의 채무 상황과 관련해서는 불발이 된다든지 좀 길어졌을 경우에는 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계가 갖고 있는 잉여 저축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3천조 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 자금이 연말이면 거의 바닥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주간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은 전년 대비 1.6% 아주 소폭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주도의 성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경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말대한 경기 후퇴를 피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정치 문제가 경제 전체를 흔든다는 게 사실 주로 조영찬 소장이 표현하시는 이 회색 코뿔소 이게 아닌가 싶은 상황인데요. 언제든지 이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어떻게 돼가는지 계속 좀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G7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이 폐막했는데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굉장히 뭐 언짢아하는 뭐 반발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아무래도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러시아나 중국 때리기를 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좀 분통이 터질 노릇인데요. 여기에는 무려 20개국 정상과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을 하면서 네. 66개 항목의 공동성명의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내용들을 크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법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이제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이 강압적인 조치를 더 이상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진나라 때부터 상대국에 약하게 보이면 오히려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보면서 정가의 복음처럼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해 왔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를 더 이상 보지를 않겠다고 했고 마이크론 반도체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G7 회담에서도 신설된 그 조정 플랫폼을 통해서 대중국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크론이 중국에 수출하는 매년 308억 달러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그 반도체 회사들이 빵꾸를 태우지 말라고 더한 압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겠네요.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그 디리스킹으로 좀 바꾸겠다는 겁니다. 앞 시간에서 그 기자분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불공정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이 법률 제도 허들에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아무래도 디커플링이 그 미국 주도로 계속 했는데 이게 성과를 내지 않은 것은 뭐 국제 질서상 아무래도 국가 간의 합의보다는 아무래도 국가 이익이 앞서기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제는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가 아니라 리스크 저감이라든지 그리고 탈리스크와 관련해서 리스크 요인을 제거시키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당장 전기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발전 패널, 그 풍력 발전 터빈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 가지 품목을 여기서 적시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원재료들이 1차 처리 그리고 부품 생산 최종 조립과 관련해서는 공급망별 특정 국가의 점유율을 높이는 조치들을 쓰기 때문에 네. 뭐 우리 기업들도 이거와 관련해서 수혜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히토류라든지 반도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파트너들 간의 공급망을 강화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모리와 관련해서 공급망 쪽에서 아무래도 개편 작업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통제와 관련된 국제 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작권 보호라든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주시장에서도 제2차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탐화주들이 앞으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G7 개막 전날이었나요? 중국도 이제 중앙아시아 5개 정상들이랑 같이 만났었는데 그때 뭐 글쎄 중국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얻어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5개 스탄 국가들과 그리고 중국이 천년의 고토 시안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때 회의에서는 화려한 의전 행사를 하면서 여기에서 합의됐던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5개국 가수들이 초청이 돼서 공연도 했고요. 또 황제 만찬도 했고 중국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북한의 매스게임처럼 상당한 좀 화려한 그 화합을 강조를 했고 또한 그 4조 8,900억 달러 정도의 차관이라든지 무상 원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과 관련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실크로드의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와의 그 인프라 투자라든지 자원 개발과 관련된 합의를 좀 해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권위적인 황제 그 의전만 좀 부각이 되고 G7과 차별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중국 중심의 이런 세계 질서에는 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글로벌 그 웨스트 진영이죠. 해양 세력으로 분류되는 세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50개국 정도가 되고요. 네. GDP 총액이 50조 달러 정도가 되면서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거와 글로벌 이스트 그러니까 대륙 세력 러시아와 중국 이와 관련된 동맹국들 간의 대립과 갈등은 앞으로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중 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패권 전쟁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아주 큰 문제인데요.
네,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먼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좀 강하게 좀 부딪힐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기업 그리고 중국 통신 기업은 1차적으로 앞으로 배제시키는 쪽으로 소위 말해서 추방 전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이 갖고 있는 노하우죠. 반도체라든지 로봇공학, 양자 컴퓨터, 미국 국가 예산을 받아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제 앞으로 금융 전쟁도 시작이 되는데 그렇겠죠. 중국의 인민 그 해방군과 관련된 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 상장 금지라든지 자금 조달이 금지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중국계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과 동맹국이 제휴를 통해서 디커플링 정책, 리스킹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뭐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 제재를 할 수밖에 없고 중국 내 그 적대적인 국가에 직접 투자도 규제할 거고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대항하기나 법 정비를 서두른다는 점에서 반간첩법과 관련된 국내 기업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 중국의 압박 강도는 이전보다는 훨씬 강화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뭔가 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하긴 한데 이 사태가 좀 세계 질서에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나오실 때는 그 디폴트 상황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어떻게 계속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찬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